네, 이제 마지막 세션 D를 시작할 순서입니다. 세션 D는 한국교육개발협력 정책의 비전과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정헌주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그리고 인디애나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정헌주 교수입니다. 세션 D는 한국교육개발협력의 비전과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교육 ODA의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박환보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 교육 ODA의 변화와 과제입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박환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앞에서 어제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 논의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 교육 ODA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왔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지점에서의 협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보통 한 2000년대 이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ODA가 시작되면서 교육 분야의 ODA는 직접적으로 진행된 건 한 2004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 분야에서의 ODA의 논의의 방향은 한국 교육의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DA가 가지고 있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이런 방향성과 함께 한국의 교육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수출할 것인가가 어떤 면에서는 잘 맞아떨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0년에 OECD 다 가입한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ODA 재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 국제적인 관심,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강조하셨겠지만 교육 분야의 재원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부분을 계속해서 한국 교육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2010년대 이후에 확대돼 나갔고요. 특히 결정적 계기로 2015년에 SDG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2015년 5월에 인천에서 세계교육 포럼을 진행하면서 교육 분야의 목표 설정에 한국 정부가 크게 관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 교육의 수출이라는 모델이나 한국의 교육 경험의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 자체가 글로벌 아젠다로서 설정될 수 있고 이러한 고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어떤 발전을 일방향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의 논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게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면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더 소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글로벌 아젠다에서 교육 ODA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2000년에 MDG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 분야의 목표인 EFA 중에서 일부가 채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고민 중에 하나는 개발 목표에 교육 목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원이나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재원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개발 목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만 포함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SDG 설정 과정에서는
교육 분야의 목표가 온전하게 SDG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SDG 목표 내에 교육 분야를 하나의 영역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온전한 과제로서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SDG 목표와의 연계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타 영역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교육 분야에서 강조해왔던 목표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 분야와 영역을 어떻게 구분지을까 그리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도 교육 분야 ODA에서 고민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것과 그 연계성 속에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와 같은 논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 ODA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교육 분야의 교육 ODA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국가적인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세션에서 아마 발표하셨을 텐데 코이카에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분야의 전략을 개발하고 교육 분야 ODA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DG 목표와 연계해서 각각의 전략 목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더욱 전략적인 방향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ODA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도 있고 또 한편은 교육 분야는 최소한의 일정 부분 이상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교육 분야 ODA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ODA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장학 지원입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부 대학원 과정의 정부 초청 외국인 지원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런 인력 양성 외에 기본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ODA 사업들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처럼 교육 분야 ODA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도 도출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OD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서두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 분야 ODA 시작이 한국 교육의 수출이나 서비스의 확산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SDG 이후에 SDG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실천하고 공감하고 고민해 나갈 수 있는 ODA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분야 목적을 수립한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거버넌스는 개별적으로 영역을 확보하면서 개별 전문 기관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조금 더 포괄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전략적으로 교육 ODA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전 과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초기의 ODA 사업에서 교육 분야에서 많이 했었던 게 하드웨어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한계가 많았습니다.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드웨어 하지 말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혹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사실 하드웨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가나에 있는 실험실 모습이고 말라위 학교 현장입니다. 하드웨어 열악합니다.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저 다루고 있었던 교육 과정과 연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이걸 중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재정 지원, 재원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교육 분야의 성과는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죠. 그 사람이 성장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분야 ODA 사업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사업들,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이나 아니면 아태교육원이나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이 진행해왔던 교사교류 사업들을 보면은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단기간의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독에서 협력 요구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사실 개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만큼 개독 교육에 대해서 협력과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나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중에 하나는 르완다 초등학교입니다. 르완다 키갈 수도 인근의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르완다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 르완다 하면 배고픈 아이들만 있는 걸로 아는데 코딩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ODA가 교육 분야 ODA라는 것과 국내에서의 어떤 교육 활동 혹은 개독에서의 현지에서의 교육 과정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교육 ODA 사업은 사업 활동, 그리고 현장의 교육은 현장의 교육, 우리 국내의 교육은 국내의 교육, 이러다 보니까 이해도나 인지도, 연계성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사 교류나 학생 교류를 할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국내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ICT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 혹은 세계 시민 교육 SDG 목표를 국내 학생과 해외 개독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등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탄자니아, 파라과이, 몽골 같은 경우에서 비대면 수업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그 지역 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이 수행한 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민간단체 CSO와 정부 그리고 기업체까지 함께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국경 없는 교육과회가 실행한 사업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해교육 현장에서 보건위생교육을 함께 접목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문해교육과 보건위생교육을 함께 접목하는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하나만의 교육 영역을 하나를 구축해서 그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과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플랫폼을 구축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만큼 그걸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플랫폼이 이미 있는 국가들에서는 우리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지, 교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교육 ODA가 회복을 위해서 가야 될 내용적인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에듀케이션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 고등교육에서부터 정책, 초중등 교육까지 아우르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보건교육에 있어서의 협력입니다. 보건교육에 있어서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초중등 교육 내에서 보건교육의 필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협력도 ODA 사업의 내용으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의 지속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것은 동시적인 문제입니다. 학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논의는 국내 교육의 이슈이면서 국제적인 교육 이슈입니다. 이걸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더불어 살고 공존하는 삶을 꿈꾼다고 했을 때 세계 시민 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 평화 교육과 같은 이런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국내 행위자들이 하고 있는 교육 활동과 ODA 사업을 연계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기업체까지 참여하는 좀 더 포괄적 네트워크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현장 내에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파트너 국가의 전문성,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활용해서 함께하는 부분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관무 교수님께서는 한국 교육 ODA의 역사와 현황,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과제와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회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견을 나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안혜정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장님이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민간 전문가와 코이카 교육분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ODA 방향입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교육 ODA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의 안혜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교육 이슈와 그리고 교육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육 회복을 위한 ODA 방향에 대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학습 손실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 학생의 약 90%가 학교 폐쇄로 인한 학습 중단을 경험하고 있으며 원격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심각한 학습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DG에서 SDG로 넘어오면서 양질의 교육 보장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글로벌 교육 의제는 다시 교육 기회 이슈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교육 불평등입니다. 학교 교육의 공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육 손실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층이 줄어들면서 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학습자의 웰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나 교사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서 우울감이나 고립감 그리고 심리 정서적 불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중단되게 되면서 영양 상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학습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 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격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빈국일수록 인터넷 연결 상황이 열악하고 또 원격 교육 접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라디오나 가정통신문 활용 교육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원격 교육 방식이나 기기 지원, 콘텐츠 활용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맡아서 수행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 협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캐디에서 수행한 SDG 4번 목표와 관련한 연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SDG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 협력 연구이며 연구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개발 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년 동안 수행되는 과제이며 연차별 주제와 관련 있는 SDG 4.1부터 4.7까지 7개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방안을 분석하여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구인 4차년도 연구와 올해 연구에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주체를 인터뷰했는데요.
작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4명의 사업 책임자와 실무자를 인터뷰하였고, 올해에는 문해교육 사업을 하는 15명의 사업 책임자와 실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발표 주제에 집중하여 코로나 이후 교육개발협력 사업 변화 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보고서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캐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변화로는 원격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현지 파견이나 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화상회의, 이메일,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인력의 역량에 따라서 시간이나 예산이 절감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또 높아지는 부차적인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나 훈련원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의 특성상 학교 폐쇄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대신에 보건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사업의 특성상 인적 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적 교류의 제약이 따르면서 교육개발협력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이 가장 직격탄이죠. 이제 학교 다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꼭 학교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은 진행을 해도 이제 모여서 하는 활동들,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원래 식량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인도적 지원 수요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현지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인력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전담하게 되면서 현지 인력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교육 ODA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 회복을 위한 ODA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지만 2030년까지 SDG를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 집단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 집단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국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형식 교육 그리고 비형식 교육에서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현안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취약 집단별로 분리된 교육 통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리 통계를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원격 교육 관련 인프라 수준을 조사하여 단기적으로는 라디오 방송이나 가정통신문과 같이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격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ICT 기기 활용 교육과 같은 원격 교육 역량 강화와 원격 교육 인프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현지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현지 사업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며, 타당성 조사나 모니터링, 평가가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현지 중심의 사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사나 교육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보다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원조 유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현지에서의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지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교육개발 협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되고요. 특히 취약 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취약 집단에 대한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ODA 예산이 향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사업 수행 주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ODA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참여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 ODA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훈 사업과 고용 허가제를 연계하듯이 국내 정책과 ODA 사업을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의 교육 분야 ODA 사업을 서로 연계한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 내 주축국 또는 지역 조직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 ODA 사업에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혜정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KD에서 수행하였던 단연도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다양한 행위자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교육 ODA의 성과라든가 효과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 제언까지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략기획실장님께서 ICT 활용을 통한 개발도상국 교육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M-에듀케이션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과 유네스코 본부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를 역임하셨습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정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작년부터 사실 전 세계를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던 글로벌 팬데믹은 교육 ODA 분야에서도 총체적인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그 팬데믹 이전에 어떤 테크놀로지 또는 ICT를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었죠. 이러한 국제사회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년, 30년간의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노력들과 이런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셔닝, 그다음에 본 세션의 주제인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ODA에서 이 ICT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30년 전에 태국의 좀티엔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EFA 교육 의제는 10년 후에 세네갈에서 다카 프레임워크 포 액션에서 EFA 모델들이 도출이 되었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ICT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개발도상국의 어떤 교육기회 확대, 그다음에 교육의 질 제고에 지대한 기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상당히 많은 보고서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이러한 접근성 아니면 불평등의 문제들도 좀 언급이 되었었죠. 결국은 2015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인천 선언과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후속으로 진행되었던 칭다오 유네스코 고위급 포럼에서 이 ICT에 대한 세부 전략과 과제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ICT에 대한 포지셔닝은 어떤 평생학습을 견인하는 어떤 전략과 기제로서 그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특히 비형식 교육에서 이런 주목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미 그 공개교육자원이나 무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개발도상국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소외 계층, 특히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교육권에 있어서 이 포용성 있는 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활용들, 그러면서 모바일 교육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었죠. 결국은 이런 테크놀로지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2015년 중반부터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도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의 어떤 직무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국제사회 이런 담론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1세기 학습자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테크놀로지를 교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페다고지컬 이노베이션이 가장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격 교육, 포용적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정말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부터 불어온 팬데믹에 대해서 최근 올해 발간한 유네스코 보고서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1억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인 리딩, 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25주가 넘는 기간 동안 학교는 확실하게 문을 닫고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65%가 넘는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분야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러한 위기는 지금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제너레이셔널 캐타스트로피라는 그런 세대적인 재앙을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발간된 그 세계은행 보고서를 잠깐 보면 지금 90%가 넘는 10살 정도의 소외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읽을 수 없는 문해 능력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를 되어 있고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격 교육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북미나 유럽권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어떤 동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팀스, 구글의 미트 이러한 어떤 커머셜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몇 가지 작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는 파키스탄에서 벌어졌던 어떤 텔레스쿨 프로젝트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에서 이루어졌던 그 라디오 기반의 어떤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30년 전에 존 티엔과 다카르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아날로그 기반의 원격 교육 기반으로 다시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각국의 여러 사례들과 정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죠. 이 줌 피로도 현상은 이미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서 상당히 많은 회의들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원격 회의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로감, 눈에 어떤 시각적인 피로감들이 있죠. 인도에서는 어떤 적정 기술을 활용한 또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게임 기반 학습이죠. 마인크래프트를 개조한 어떤 팜크래프트 같은 실제로 학생들이 작물에 대한 그 실습을 어떤 체험형 실습을 그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ICT와는 약간은 관계는 없지만 흥미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 브렉시트를 발표하면서 이 포스트 브렉시트에서 자국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서 그 투어링 스킴 이니셔티브라는 어떤 대학생들의 해외 글로벌 교육 역량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그 에라스무스라는 고등교육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국에 있는 모든 문화와 사회와 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있는데 이 에라스무스 체제에서 탈피가 될 수밖에 없는 영국의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발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흥미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ICT in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교육을 전달하는 기제로서 어떤 딜리버리의 기제로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이 ICT라는 자체가 하나의 굉장한 과목으로서 또는 역량으로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도 보면 향후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우리 언론 기사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가 기존에는 코딩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명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AI 교육으로 완전히 이름이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에서도 또는 선진국에서도 이 AI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그 신산업에 대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 ODA에서도 우리나라의 AI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력들이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또는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신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 부분도 분명히 ODA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개 교육 자원, 이미 유네스코나 월드뱅크에서는 공개 교육 자원, 그 OER에 대한 그 중요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OER 자원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로컬화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리파지토리를 잘 구성을 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파트너 국가인 개발도상국의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 선진국 몇 가지 사례도 소개를 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스마트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결국 이제 LMS죠. 쌍방향 수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최근 들어서 어떤 비디오 게임과 학습을 결합한 어떤 게미피케이션 플랫폼이라는 트위치 같은 그 플랫폼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또는 저희 5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어떤 소셜 학습, 우리가 이미 다양한 소셜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평생학습 사회에 필요한 여러 역량들을 우리가 정말 쉽게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오픈 스텝 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를 단순하게 어떤 교육 전달의 기제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굉장히 유행되어 있는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또 더 확장된 메타버스의 개념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과학 실험실 또는 생체 실험실, 그 다음에 어떤 맥락적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디지털 그 실험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인프라가 없이도 개발도상국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례는 유러피안 스쿨렛이죠. 유럽에 있는 교육장관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러피안 스쿨렛에서는 이투이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와 프랑스 남부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가 이 사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월별로 또는 주별로 사이버 협력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국가에 대한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또는 학습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교육청과 어떤 호주 정부와의 어떤 사이버 교류 협력 수업 같은 협력 학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파트너 국가의 학생들에게 어떤 디지털 시민성 또는 글로벌 시민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ODA 부분에서 ICT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원이 세계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양자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EDCF 사업들을 통해서도 그 개발도상국이 어떤 사실 기반의 증거 결정을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EMIS 시스템, 교육 행정 관리 시스템 같은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코어퍼레이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이미 우리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플랫폼,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시스템 또는 미래 교육을 대비한 여러 R&D에 근거하여 향후 저희가 필요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는 내년에 예를 들면 콜롬비아와의 어떤 양자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콜롬비아 정부가 요청했던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자국의 인재 양성 정책 로드맵을 개발해달라는 이런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ICT in Education과 관련된 ODA 사업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여러 사업들의 성과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그 개발도상국에서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환경의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이 보고가 되었고요. 학교가 지역사회의 어떤 그 허브로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런데 이런 학교 자체가 뭔가 재미가 있고 흥미롭고 거기서 또 농사도 짓게 되고 거기에 다양한 디지털 툴들이 접목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까 앞선 세션에서 어떤 그 디지털 교육을 활용한 어떤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걸 단순하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더니 학습 성취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정의적인 영역, 그 어펙티브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교가 변화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간에 느꼈던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습에 대한 동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지역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 정책 제안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어떤 내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은 어떤 그 기관 또는 조직 또는 학교에 대한 그 인스티튜셔널 디벨롭먼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전 세션에서 언급이 됐지만 간호대학에서 그 지역에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제,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교원 양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특정 도너 국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와 정책과 조직과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보화 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언급을 드렸던 개발도상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신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이 있습니다. 대학, 기관 또는 민간, 그다음에 CSO와 같은 우리 이런 저희 같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언급드렸던 AR, VR 기반의 여러 과학 실험실 이런 체제들, 그다음에 공개 교육 과정, OER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보급,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다양한 한국 시탁기금에 대한 그런 활용도를 우리나라의 대학과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제안은 지금 우리의 대학생들이 이 교육 ODA 생태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캐리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 대학의 교육 ODA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4년 동안의 그 사례를 봤을 때 저희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이 대학생들이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개발도상국 NGO라든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이런 시민사회 그룹으로 취업을 하는 부분을 봤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더 생태계가 강화가 된다면은 이 젊은 대학생들이 그 ODA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USAID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ODA 그 스타트업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 지원과 취업과 창업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이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뭐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대학과 기관과 또 시민사회 그룹과 같이 합심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원 실장님께서는 ICT가 교육 ODA의 이네이블로서 가능케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로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제가 며칠 전에 UN 홈페이지를 봤더니 UN 홈페이지에 대해서 SDG 4번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난 20년 동안에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왔던 성과들을 무위로 돌렸다, 와이프 아웃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은 다시 시기가 돌아간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SDGs가 끝날 때가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10년이 아니라 과거 MDGs 때 시작했던 그 당시로부터 지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 좀 긴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어떻게 하면은 회복 탄력성을 늘릴 것인가,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질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한번 좀 드리고요.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답변을 듣고요. 한 번 더 라운드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님으로부터 박환부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으로 ODA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은영 님으로부터 소정원 실장님께 질문이 들어왔고요. ICT ODA 교육 접근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 영역,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좀 약간 광범위하지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창열 님께서는 박헌보 교수님과 서정호 시장님께 이제 공동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교육 ODA에서 교육부의 교육부를 대변하지 않으시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교육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육 ODA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들 간의 모임이나 어소시에이션 등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혜지혁 실장님께는 질문이 없었는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혜지혁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캐디에서 장기간 이렇게 단연간 교육 관련 ODA 관련 이렇게 프로젝트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결론 부분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교육 담당하는 어떤 그 분들뿐만 아니라 뭐 국제기구라든가 국제 NGO, 뭐 시민사회단체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참여자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게 좋다는 건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SDGs 17번에서 가장 저는 생각에는 파트너십은 목표인과 동시에 또 이행 수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의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좀 걱정은 이제 파트너십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개발도상 상황에서 파트너 왔다가 또 떠나는 순간에 또 사실은 그런 성과들이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아까 그 작년과 올해 CSO 사업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파트너십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교육 부문에서 하기 위한 여러 행자들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환보 교수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ODA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협력. 사실 뭐 서정훈 박사님도 전문가시기도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은 아무래도 시급한 과제이고요.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격차가 더 눈에 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도 뭐 서정원 박사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인프라의 격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그 뭐 내용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걸 소양을 키우는 것들 다 중요한데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방식이 이전에 교육을 전달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우리가 ODA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어떤 뭐 학위 과정이다 어떤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40분, 50분 수업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디지털 교육이 강조된다고 하면 이 40분, 50분 이런 1시간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까 우리 아직 모든 나라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것도 우리 교육 ODA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역할 두 번째 질문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교육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분야의 여러 자원들과 뭐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물적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ODA 뭐 전담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는 좀 교육부가 가진 것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뭐 유초 중등 학교, 뭐 고등교육 기관을 포함해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교육부가 그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걸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교육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정원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ICT와 관련된 몇 가지 ODA 사업 중에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업은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거의 종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그 솔라스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컨테이너를 어떤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는 실험실로 개선한 그런 솔라스쿨이라는 하드웨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사의 ICT 활용 역량 강화 연수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그 교실에서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민간 협력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사업이었었는데요. 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저희가 이러닝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로드맵을 저희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끝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교사 ICT 역량 강화 어떤 연수 모듈을 개발해 줬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국제기구의 다자협력과 국내 기관들이 협력해서 했던 어떤 그 양자가 협력해서 성과를 냈던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시초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유네스코 그 방콕 아태 본부에 지원했던 한국 시탁기금의 일부를 유네스코의 교사 ICT 역량 프레임워크라는 기초 연구를 유네스코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ICT 역량 프레임워크가 로컬라이즈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을 받고 유네스코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그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문건과 교사 연수 모듈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모듈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례로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교사를 선도교사를 육성했던 사업이었는데요. 2019년 파라과이 또는 2018년 베트남 뭐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면 그 박한보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교육부의 역할은 아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교육 ODA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열기가 아주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ODA 참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과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바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또는 우리 그 대학 그 선도대학 그 육성 사업이라든지 특성화대학 이런 국제화와 관련된 다양한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성과를 한번 우리가 관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혜영 실장님. 네,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교육 분야에서 특히 이제 교육부의 사업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교육부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부 사업 중에 시민사회 단체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교육부가 고등교육 중심의 그 ODA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교육에서는 교사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행정 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 코이카의 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를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면담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사실은 나온 얘기가 행정을 좀 간소화해주면 훨씬 더 ODA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굉장히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코이카 사업을 본인들은 안 하고 삼성재단이나 뭐 이런 민간 기업에서 또 마련한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가 우리가 올해 이제 발표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그 종합기본계획에도 보면 시민사회 단체하고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그 ODA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인 시민사회 단체하고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기업들하고의 협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나 고등교육 사업이나 직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노동시장으로 그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실행 단계에서부터 그 연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도국에서도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도국 출장도 여러 군데 갔었는데요. 개도국 대학에서 굉장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산학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산학협력을 대학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ODA 사업에서 사실 코이카에서도 뭐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을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선도대학 사업이나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GKS 등등 고등교육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산학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나 수행 단계에서부터 민간 기업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민간 기업도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고등교육 사업이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ODA 연구를 많이 하면서 최근에 그 기업 대기업에 있는 ESG 담당자들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근데 ESG 담당자들께서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학계라든가 시민사회 단체랑 접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민간 기업들이 직업 훈련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 연결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앞으로 한국에서 ODA 그 교육 ODA 분야가 사실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보건이라든가 인도 지역 지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교육 부분의 재원이 더 이상 투입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대한 민간 지원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씩만 질문 좀 드리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헌보 교수님께서는 아까 발표하실 때 시도교육청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도교육청이 어떤 협력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안혜정 실장님께서는 실제로 그 많이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은 또 전화위복의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국제회의를 하루에도 2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끼리.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좀 효율성도 좀 높아졌던 것 같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들 중에서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나 좀 저희가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실장님께서는 저도 이제 ICT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과에서도 전자정부 관련된 그 아세안 국가 공무원들 교육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연구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교육 같은 경우에 특히나 ICT라든가 이런 그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 ICT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에 대해서 어떤 개발도상의 원조를 주고 대학 학위를 이제 부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받은 그 개도국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에 대해서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우리가 주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두뇌 유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ICT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런 것들 ICT OD를 한다고 했을 때 역량 강화가 그 개도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실은 두뇌 유출이 되거나 ICT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대화의 단절, 저도 만약 집에서 보고 있지만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우려는 없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헌보 교수님. 네.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말씀하셨는데요. 뭐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이 해왔던 사업이 이제 ICT 기술을 이용해서 교사 교류, 교사 연수 사업들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초기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SDG 17개 목표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이제 소재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은 선생님들 자원, 학생들 자원, 학교 자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ODA 차원에서도 개도국과 협력국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건 같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잖아요.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수업 교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 교류, 학생 교류 등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된 이런 경우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이제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사업 수행 주체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거의 다 해주고 사업 수행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기관이나 수원국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 왔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현지 인력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더더욱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역량 강화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현지 역량 강화가 일어나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 쓴 책이 이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실 그때 논의되었던 것들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브레인 드레인, 브레인 게인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때 20년 전에 했던 고민들이 사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가는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파트너 국가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교사들의 역량을 특히 ICT와 관련된 역량을 공을 기울여서 몇 년간 좀 공을 기울였는데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나라에 가보니까 이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사가 받는 월급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너들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교사가 은행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제 2배, 3배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정책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참 이게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이 ICT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그 국가에서 배우기 힘든 특수한 어떤 역량이기 때문에 그 배우신 분들이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다른 민간 쪽이나 또 다른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정말 뭐 정확한 답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말 뭐 국가 그 자체적으로 내재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정확한 답변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OD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성과도 평가하고 하지만은 OD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교육 OD야말로 정말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좀 고려한 가운데서 좀 사업이 배치됐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파트너십과의 협력들 그리고 그 협력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까지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주신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진 세 분의 발표자님들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 D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